잠자리 동화 첫 번째. 기왓장 이어받기. 옛날에 어느 선비가 온종일 책을 읽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나라에 경치 좋은 곳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날씨 좋은 가을날 집에 틀어박혀 책만 읽고 있단 말인가? 선비는 경치 좋은 이 산 저 산을 두루 돌아보고 싶었어요. 울긋불긋 단풍이 물든 산속을 거닐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지요. 그래, 가을이 다 가기 전에 경치 좋은 곳들을 돌아보고 오자. 이렇게 결심한 선비는 곧바로 짐을 싸 길을 나섰어요. 선비는 남쪽으로 향했어요. 큰 산을 만나 풍경을 감상하며 며칠을 푹 쉬고는 다시 북쪽으로 거슬러 올라갔지요. 어느 깊은 산에 다다랐을 때 선비는 단풍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넋을 잃을 정도였어요. 와, 눈이 부시도록 멋있다. 집을 떠나길 정말 잘했어. 선비가 단풍에 취해 있다가 정신이 든 것은 어느 골짜기를 지나다 한 스님을 만났을 때였어요. 스님이 기왓장을 손에 쥐고 마구마구 휘두르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선비는 스님에게 다가가 물었어요. 스님, 왜 기왓장을 휘두르고 계시오? 스님이 대답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선비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기왓장을 휘두르면 부자가 된다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그렇소. 기왓장을 마구마구 휘두르면 숲 저편에서 금덩어리가 굴러온다오. 기왓장을 줄 테니 휘둘러 보겠소? 스님은 기왓장을 선비에게 주었어요. 선비는 기왓장을 냉큼 받았어요. 금덩어리가 굴러온다고 하니 신이 나서 받은 것이지요. 선비도 스님처럼 기왓장을 휘둘러 보았어요. 과연 금덩어리가 굴러왔을까요? 금덩어리는커녕 기왓장이 휙휙 바람을 가르는 소리만 고요한 숲속에서 들릴 뿐이었어요. 허허허, 내가 그런 말을 믿다니. 스님이 농담을 하신 게지요? 이런 말을 하며 돌아보니 스님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어요. 선비는 쓴웃음을 보이며 혼잣말을 했어요. 스님이 실없는 소리를 하다니. 선비가 실망을 하며 다시 길을 떠나려 하는데 숲속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 정말로 금덩어리가 굴러오나 보다. 선비는 소리가 난 곳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요? 금덩어리가 아닌 덩치가 황소만한 호랑이가 어슬렁어슬렁 풀숲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었어요. 으엉, 으엉. 호랑이는 큰 입을 벌리고 선비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선비를 잡아먹을 것만 같았어요. 겁에 질린 선비는 급한 김에 기왓장을 번쩍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호랑이를 향해 마구마구 휘둘렀어요. 다행히도 호랑이는 풀숲 저편으로 달아났어요. 아이고,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줄 알았네. 선비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발길을 돌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다시 풀숲에서 호랑이가 튀어나왔어요.
선비는 깜짝 놀라 있는 힘껏 기왓장을 휘둘렀어요. 그러자 호랑이는 또 풀숲으로 도망을 갔어요. 호랑이가 나타나면 기왓장을 휘두르고 선비가 길을 떠나려 하면 호랑이가 다시 나타나기를 수없이 반복했어요. 선비는 정신없이 마구마구 기왓장을 휘두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제야 선비는 번쩍하고 머릿속에 깨달음이 있었어요. 어이쿠야, 내가 스님한테 속았구나. 금덩어리가 굴러온다는 말을 믿고 호랑이 쫓는 기왓장을 스님 대신 떠맡다니 내가 진정한 바보였구나. 선비는 몇 날 며칠 동안 기왓장을 휘둘러야 했어요. 먹지도 쉬지도 잠을 잘 수도 없었지요. 지칠 대로 지쳐 겨우겨우 기왓장을 휘두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선비를 향해 걸어왔어요. 소금을 짊어진 소금 장수였어요. 선비는 소금 장수가 너무나도 반가웠으나 내색하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휴, 살았다. 저 소금 장수를 속여 기왓장을 떠넘겨야겠다. 이렇게 생각한 선비는 젖먹던 힘을 다해 마구마구 기왓장을 휘둘렀어요. 소금 장수는 선비의 행동이 궁금하여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물었어요. 왜 여기서 기왓장을 휘두르고 있는 거요? 선비는 걸려들었다 하고 생각하며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서요. 하하, 이런 바보 같은 소리는 처음 듣겠네. 기왓장을 휘두르는데 어찌 부자가 된단 말이요? 이렇게 하고 있으면 저 숲속에서 금덩어리가 굴러옵니다. 소금 장수는 선비의 말에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들어 자꾸 드는 생각이 있었어요. 나는 언제 소금 장수를 그만두고 편안히 살아보나 하고 말이에요. 그럼 제가 기왓장을 드릴 테니 휘둘러 보시겠어요? 선비는 소금 장수에게 기왓장을 얼른 넘겨주었어요. 그러자 소금 장수는 금덩이에 욕심이 생겨 기왓장을 의심 없이 받아들었어요. 휴, 이제야 지긋지긋한 이곳에서 벗어나는구나. 선비는 소금 장수가 기왓장을 휘두르기도 전에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달아났어요. 소금 장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서둘러 기왓장을 마구마구 휘둘렀지요. 그러나 금덩어리는커녕 아무것도 굴러오지 않았어요. 쬐그머니나 내가 헛소리에 속았구나. 시간 낭비만 했네 그령. 소금 장수는 기왓장을 내려놓고 가던 길을 계속 가려 했어요. 그러자 숲속에서 어슬렁어슬렁 호랑이가 나왔어요. 이게 뭐야? 호랑이잖아. 소금 장수는 급한 나머지 기왓장을 집어들고 마구마구 휘둘렀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도망을 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돌아가려고 하면 반복하여 호랑이가 나타났어요. 아이고, 내가 선비에게 속아 기왓장을 넘겨받은 게로구나. 소금 장수는 속은 것이 분하고 억울하였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소금 장수는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밤새도록 기왓장을 휘둘러야 했어요. 하지만 호랑이에게서 벗어난 선비는 콧노래를 부르며 발걸음도 가볍게 다시 경치 구경을 위해 북쪽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그 골짜기에 다시 들렀어요. 기왓장을
소금장수에게 넘긴 뒤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서였지요. 선비가 골짜기를 찾아가니 어떤 농부가 기왓장을 휘두르고 있었어요. 그동안 스님 이후로도 여러 사람이 기왓장을 이어받았던 것이지요. 선비가 다가가자 농부가 말을 걸어왔어요. 이 기왓장을 휘두르면 부자가 된다오. 선비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기왓장은 나도 이미 휘둘러 봤어요. 내게 기왓장 넘기기는 틀렸으니 다음 사람을 기대해 보시오. 선비는 농부에게 한마디 남기고 그곳을 유유히 떠났다고 하네요. 잠자리 동화 두 번째. 금도끼와 은도끼. 옛날, 아주 오랜 옛날, 깊고 깊은 산골 마을에 정직하고 마음 착한 나무꾼이 살고 있었어요. 나무꾼은 늙고 병든 어머니를 위해 열심히 일을 했지요. 나무 한 짐 베어다가 우리 어머니 좋아하시는 나물 사고, 나무 2짐 베어다가 우리 어머니 드실 조기를 사야지. 이렇게 매일 즐겁게 나무를 했어요. 어허, 여기 쓸만한 것이 떡하니 버티고 있구나. 퇴퇴. 나무꾼은 두 손으로 도끼 자루를 꽉 쥐고 팔을 휘둘렀어요. 도끼로 나무 밑동을 힘껏 찍었어요. 해는 뜨겁게 내리쬐고 나무꾼의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도끼를 쥔 손도 축축하게 땀에 젖었지요. 그런데 나무꾼이 다시 도끼를 들어 올리는 순간 미끄덩 하고 도끼가 손에서 쏙 빠져나가고 말았어요. 휙! 풍덩! 꼬르르르르르! 도끼를 호수에 빠뜨린 거예요. 도끼가 물속에 가라앉자 나무꾼이 슬프게 울며 소리쳤어요. 어이쿠, 내 도끼, 내 도끼,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내 도끼. 흑흑흑흑. 그때 갑자기 호수가 출렁출렁출렁이더니 물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겁에 질린 나무꾼은 눈을 꼭 감고 납작 엎드려 오들오들 떨며 코를 땅에 콕 박고 있었어요. 아이고, 오늘이 내 죽는 날이구나. 불쌍한 우리 어머니는 누가 돌봐드린담? 바람이 잠잠해지자 천둥 같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일로 그리 우는 게냐? 나무꾼은 깜짝 놀라 뒤로 벌러덩 나자빠졌어요. 누구신지요? 나는 산신령이다. 나무꾼은 떨리는 목소리로 더듬더듬 말했어요. 하나뿐인 도끼를 호수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요. 도끼가 없으면 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쌀과 조기를 사드릴 수가 없습니다요. 그렇다면 잠깐만 기다리고 있거라. 산신령이 호수 속으로 사라졌어요. 잠시 후 산신령은 번쩍이는 금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가 아닙니다.
나무꾼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어요. 산신령은 다시 호수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는 반짝이는 은도끼를 들고 다시 나타났어요. 은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제 도끼는 금도끼도 은도끼도 아닙니다. 쇠도끼입니다. 다시 호수 속으로 사라진 산신령이 낡은 쇠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요. 쇠도끼를 본 나무꾼은 폴짝폴짝 뛰며 기뻐했어요. 손잡이에 제 손때가 그대로 묻어 있습니다요. 참으로 정직한 사람이로구나. 자, 너에게 쇠도끼는 물론이고 금도끼와 은도끼도 모두 주겠다. 네, 모두 제게 준다고요? 나무꾼은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를 모두 받아들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나무꾼은 금도끼를 팔아 집을 사고 은도끼를 팔아 땅을 샀어요. 그리고 매일 밭일을 하며 어머니를 모시고 행복하게 잘 살았지요. 한편 이웃마을의 욕심쟁이 부자 영감이 마음 착한 나무꾼의 소문을 듣고는 배가 아파 끙끙 앓았어요. 어느 날 갑자기 결심이라도 한 듯 쇠도끼 한 자루를 집어들고 산으로 달려갔어요. 크크크크, 나도 쇠도끼로 더 큰 부자가 될 거야. 금도끼로 기와집 짓고 은도끼로 논도 사고 밭도 사야지. 호수 옆이라고 했겠다. 욕심쟁이 부자 영감은 쇠도끼를 호수에 던져 빠뜨렸어요. 붕덩 꼬로로로로로. 욕심쟁이 영감은 엉엉엉 우는 소리를 내며 침을 눈에 찍어 발랐어요. 아이고 내 도끼, 아이고 내 도끼, 호수에 빠뜨렸네. 엉엉엉. 그때 호수가 출렁출렁 출렁이더니 물이 사방으로 튀어오르고 세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호수에서 산신령이 나와 욕심쟁이 영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욕심쟁이 영감은 속으로 웃었지요. 산신령님, 제가 나무를 하다가 도끼를 호수에 빠뜨렸습니다요. 산신령은 호수 속으로 사라졌다가 금도끼를 들고 나타났어요. 이 도끼가 네 도끼냐? 욕심쟁이 영감은 기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예, 금도끼는 제 도끼입니다. 그리고 은도끼도 빠뜨렸습니다요. 이번엔 산신령이 은도끼를 들어 보였어요. 이 도끼도 내 도끼냐? 욕심쟁이는 기쁨에 소리치며 대답했어요. 예, 제 것입니다요. 금도끼도 은도끼도 모두 제 것입니다요. 산신령은 눈을 크게 뜨며 말했어요. 네 놈 어디서 거짓말을 하느냐? 큰 벌을 받고 싶은 게냐? 산신령이 천둥 같은 목소리로 벼락치듯 호통을 치자 산속에 큰 바람이 불며 회오리가 일어났어요. 겁에 질린 욕심쟁이 영감은 뒤도 돌아보지 못하고 도망을 쳐 단숨에 집까지 달려갔어요. 그 후로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욕심도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밭을 일구며 열심히 살았다고 하네요. 잠자리 동화 세 번째. 도토리 도령. 옛날에 도토리 도령이 살았어요. 왜 이름이 도토리 도령이냐고요? 어느 날 하늘에서 아리따운 선녀가 내려와 도토리 나무와 혼인 후 도토리 도령이 태어났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랍니다. 도토리 도령은 도토리 나무 꼭대기에 집을 짓고 튼튼한 도토리 나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도토리 도령은 도토리 나무를 아버지라고 불렀고 도토리 나무는 늘 사랑하는 내 아들. 하며 다정하게 불렀어요. 도토리 도령이 나무 타기를 하며 놀다가 땀이라도 흘리면 도토리 나무는 나뭇잎을 살랑살랑 흔들어 땀을 식혀주곤 하였어요. 도토리 도령이 낮잠이라도 자고 있으면 그늘을 만들어 편히 쉬도록 해 주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우르릉 쾅쾅 우르릉 쾅쾅 번쩍번쩍 천둥 번개가 치더니 후두둑 후두둑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시작된 비는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내렸어요. 강이 넘치고 계곡이 넘쳐 도토리 나무와 도토리 도령이 살고 있는 산속까지 빗물이 넘쳤어요. 아버지 무서워요. 도토리 도령은 겁에 질려 덜덜덜 떨며 도토리 나무를 꼭 끌어안았어요. 그때 도토리 나무의 뿌리가 뽑히며 쓰러지고 말았어요. 아들아, 절대로 나를 놓쳐서는 안 된다. 비는 한 달이 넘도록 쉼 없이 계속 쏟아졌어요. 세상은 온통 물바다가 되어 살아있는 것은 오직 도토리 도령과 도토리 나무밖에 없는 듯 했지요. 그때 어디선가 작은 나뭇잎을 타고 앵앵앵 모기들이 울며 불며 떠내려왔어요. 아버지, 모기들이 너무 불쌍해요. 살려주세요. 그래, 살려주자. 도토리 도령은 모기들을 도토리 나무에 태워 주었어요. 한참을 물길 따라 흘러가고 있는데 꿀꿀꿀 꿀꿀꿀 돼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버지, 어디선가 돼지 울음소리가 들려와요. 두리번 주변을 살펴보니 돼지 한 마리가 빗물에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럼 살려줘야지. 도토리 도령은 돼지를 끌어올렸어요. 다음 날 개미들이 나뭇가지를 타고 줄줄줄 떠내려 왔어요. 도토리 도령은 아버지의 허락을 받고 개미들도 건져 올렸어요. 또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저 멀리 사람이 허우적대며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버지, 사람이에요. 살려줄까요? 사람은 안 된다, 얘야. 도토리 도령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사람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구해준 사람이 너를 힘들게 하고 말 거다. 아버지, 그래도 살려주는 게 좋겠어요. 그냥 죽게 내버려 둘 수는 없어요. 도토리 도령은
물에 떠내려온 사람을 낑낑거리며 힘겹게 끌어올렸어요. 그러자 갑자기 물살이 세지더니 회오리 치듯이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어요. 도토리 나무에 타고 있던 도토리 도령, 돼지, 모기, 개미, 사람 모두 몸이 공중으로 날아올랐어요. 으악! 으악, 으악. 모두들 죽었구나 하고 소리를 지르며 울부짖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물이 아닌 마른 땅에 도토리 도령과 물에 떠내려온 사람만이 툭 하고 떨어진 거예요. 도토리 나무와 헤어지게 된 도토리 도령은 물에 떠내려온 사람과 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어요. 며칠이 지났는지 도토리 도령과 물에 떠내려온 사람은 배도 몹시 고팠고 몸도 지칠 대로 지쳐 있었어요. 갈 곳이 없는 둘은 부잣집을 발견하여 그 집의 머슴이 되기로 했어요. 밥이라도 실컷 얻어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도토리 도령이 밭을 갈고 있으면 어디선가 돼지가 나타나 밭을 대신 갈아주는 거예요. 또 도토리 도령이 씨를 뿌리고 있으면 개미들이 줄줄줄 한 줄로 기어나와 씨를 뿌려주었지요. 하지만 물에 떠내려온 사람은 도토리 도령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면 나무 그늘에 누워 콧노래를 부르며 놀기만 하고 도토리 도령이 잠깐 쉬기라도 하면 부잣집 주인에게 도토리 도령은 매일 빈둥빈둥 놀기만 해요. 하고 거짓말을 했지요. 항상 음식도 더 많이 나누어주고 옷도 더 좋은 것은 양보했건만. 도토리 도령은 물에 떠내려온 사람에게 몹시 화가 났어요. 아버지 말대로 저 사람은 구해주는 것이 아니었어. 그러던 어느 날 부잣집 주인이 도토리 도령과 물에 떠내려온 사람을 불렀어요. 내 딸을 찾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네. 저기 두 처녀 중 한 명은 내 딸이고 다른 한 명은 몸종이라네. 내 딸을 찾는 사람을 사위로 삼겠네. 뒷모습만 보고 내 딸을 찾아보게. 그때 갑자기 도토리 도령이 구해준 모기들이 윙윙 날아왔어요. 그리고는 두 처녀의 앞을 빙글빙글 돌더니 도토리 도령의 귀에 대고 말했어요. 엥, 엥, 왼쪽, 왼쪽, 엥, 엥. 도토리 도령은 모기들 덕에 부잣집 주인의 딸을 찾아낼 수 있었어요. 왼쪽이 진짜입니다. 그리하여 도토리 도령은 부잣집 주인의 아름다운 딸과 혼인하여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물에 떠내려온 사람은 어떻게 되었냐고요? 그야 물론 은혜도 모르고 심술만 부리다가 못생긴 몸종과 혼인하여 평생 도토리 도령을 부러워하며 살았다나 뭐라나. 잠자리 동화 네 번째. 의 좋은 형제. 형은 정성껏
주먹밥 2덩이를 만들었어요. 동생은 나보다 어리니까 더 많이 먹어야 해. 큰 건 동생 주고 작은 건 내가 먹어야지. 동생도 형을 위해 형이 좋아하는 떡을 준비했어요. 형제는 함께 이웃 마을 부잣집에 잔치가 있어 이를 도우러 함께 가기로 했어요. 형이랑 사이좋게 나눠 먹어야지. 형제는 강을 건너 산을 넘고 있었어요. 아우야, 덥지? 형은 동생 이마에 맺힌 땀이 안타까워 시원하게 부채질을 해주었어요. 형도 덥잖아. 동생은 형의 이마에 맺힌 땀을 살살 닦아주었어요. 이렇게 의 좋은 형제는 서로를 도우며 산을 넘고 있었어요. 점심때가 되자 형이 말했어요. 슬슬 배가 고파오는데 점심을 먹고 갈까? 내가 주먹밥을 가져왔어. 나는 형이 좋아하는 떡을 가지고 왔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제는 점심을 맛있게 먹고 다시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때 갑자기 동생이 배를 움켜잡고 말했어요. 형, 배가 아파. 똥이 마려운데 어쩌지? 형은 서둘러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아, 저기 뒤에 풀숲이 좋겠다. 하며 손으로 가리켰어요. 깡, 깡. 똥을 누고 일어서려는데 저쪽 풀숲 사이로 반짝반짝하는 빛이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저 반짝이는 건 뭘까? 동생이 바지춤을 올리며 빛이 반짝이고 있는 곳으로 조심조심 다가갔어요. 형! 동생이 큰 소리로 형을 부르자 형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형은 깜짝 놀라 동생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순간 형은 엉덩방아를 찌으며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동생이 커다란 황금 2덩이를 들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형, 똥을 누고 있는데 이게 저 풀숲에서 반짝이고 있지 뭐야? 형은 너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형이랑 나랑 하나씩 나누어 가지면 되겠다. 동생은 형에게 황금 하나를 망설임 없이 주며 말했어요. 형, 이제 우린 부자가 된 거야. 형과 동생은 너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저 멍하니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웃고만 있었지요. 형제는 가던 길을 돌아서서 다시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도 무척 좋아하실 거야. 빨리 가자. 형제는 더 부지런히 산길을 내려갔어요. 이 황금으로 무얼 살까? 동생은 황금으로 집도 사고 논도 살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예쁜 색시에게 장가도 들고 아들 딸라 행복하게 살아야지. 황금이 2덩이였다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동생은 형에게 준 황금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어요. 황금으로 무얼 할까? 형도 산을 내려가며 생각했어요. 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고 우리 아이들 잘 먹이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해주려면 이 황금을 미천으로 장사를 해볼까? 아니면 논과 밭, 소와 말을 사서 농사를 크게 지어볼까? 갑자기 형은 자신의 황금이 동생 것보다 작게 느껴져
동생에게 섭섭함을 느꼈어요. 괘씸한걸.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있으니 형인 나에게 더 큰 것을 주었어야지. 동생도 황금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형에게 황금은 내가 주었으니 돌려달라고 할까? 그러다 그만 돌부리에 걸려 산에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에고고고고고. 다리를 다친 아우를 보자 형은 놀라 얼굴이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많이 아프지? 너 대신 내가 아프면 좋으련만. 형은 아우를 업고 산을 내려가며 말했어요. 형, 나 때문에 힘들지? 아니야. 하나도 힘들지 않아. 형은 팔과 다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힘들지 않은 척 했어요. 형, 용서해줘. 동생은 형에게 죄라도 지은 듯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형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야. 내가 더 미안해. 이유는 말하지 않았지만 형제는 서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형의 황금을 탐내다니. 아우는 부끄러움에 어쩔 줄 몰랐어요. 나에게 늘 양보하고 아껴주는 동생을 섭섭하게 생각하다니. 형도 몹시 부끄러웠지요. 산을 다 내려와 나무 그늘에서 쉬며 둘은 서로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다리는 좀 어때? 주물러 줄까? 이제 괜찮아, 형. 아니야. 주물러 줄게. 오히려 동생이 형의 팔을 끌어당겼어요. 그리고 형의 팔을 주물러 주었어요. 나 때문에 발이 많이 아프지?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보던 동생이 생각 끝에 황금을 꺼냈어요. 그러고는 강물로 던졌어요. 황금을 왜 강물에 던졌니? 동생이 말했어요. 나에게 형만큼 좋은 건 없었는데 황금을 가진 후부터 형이 미워지기 시작했어. 저건 나에게 나쁜 마음을 갖게 하는 필요 없는 물건이야. 그제야 형은 동생의 행동을 이해하겠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 말이 맞아. 형도 황금을 강물에 던졌어요. 그리고 동생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겐 황금보다 소중한 동생이 있으니 황금은 필요 없어. 동생은 형이 더욱 좋아졌어요. 어머니가 계시는 집으로 돌아가는 형제의 발걸음은 무척 가벼웠어요. 서로의 소중함을 일깨워준 황금이 고맙게만 느껴졌지요. 황금이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 것 같아. 이번 일로 얻은 교훈은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형제는 마주보고 웃으며 다짐했어요. 잠자리 동화 5번째. 딸 길들이기. 옛날 어느 마을에 딸만 하나를 두고 있는 부자 영감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자 영감의 딸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그 얼굴을 보기만 하면 모두
사랑에 빠지고 말았어요. 게다가 똑똑하고 재주도 많아 글 공부에 악기 연주, 바느질까지 못하는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부잣집 영감의 딸은 나이를 먹도록 시집을 못 가고 있었어요. 사실 고집이 세고 보통 장난기가 많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성질은 까다롭고 고집은 또 얼마나 센지 한번 토라지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자 영감의 딸이라면 모두 쯧쯧쯧하며 혀를 찼지요. 부자 영감의 딸에 대한 소문은 마을에 퍼져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여서 아무리 아름다워도 어느 누구 하나 아내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시집도 못 가고 노처녀로 지낼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자 영감의 집에 좋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무슨 소식이냐 하면요. 바로 부자 영감의 집 못지않은 부유한 양반집에서 청혼이 들어온 거예요. 게다가 양반집 도령이 외모도 잘생겼지만 매우 똑똑하다는 소문이 자자했어요. 부자 영감은 고심 끝에 사윗감을 찾아가 만나보았어요. 몇 마디 대화를 나누어 보고는 부자 영감은 생각했어요. 역시 헛소문이 아니었어. 소문대로 아주 똑똑한걸? 부자 영감은 도령이 마음에 쏙 들어 매우 흡족했어요. 그래서 딸에 대해 모두 털어놓고는 좋은 수가 없겠느냐고 물었어요. 이보게 딸아이 성질이 까다롭고 고집이 센데다가 장난기까지 많아 걱정이라네. 자네가 이런 못된 성격을 고쳐볼 수는 없겠는가? 가만히 듣고만 있던 도령이 말했어요. 걱정 마십시오. 그래? 무슨 방법이라도 있는가? 있지요. 도령은 부자 영감에게 딸의 성질 고칠 방법을 설명했어요. 그러자 부자 영감은 무릎을 탁 치며 말했어요. 옳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군. 딸아이의 못된 성질을 이번에는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겠어. 드디어 혼례를 올리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도령은 전날부터 다른 음식은 먹지 않고 죽만 잔뜩 먹었어요. 혼례를 올리러 신부의 집에 가서는 찬물만 계속하여 마셨어요. 혼례를 올린 후 밤이 되자 신랑과 신부는 함께 잠을 잤어요. 그런데 신부가 고온히 자고 있는 깊은 밤에 소곤소곤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어요. 신부가 잠에서 깨어 눈을 떠보니 방에서 도령과 신부의 어머니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고 바닥이 축축하여 보니 속옷에 똥이 묻어 있는 거예요. 신부는 심장이 벌렁벌렁하여 견딜 수가 없었어요. 아니, 내가 똥을 싸다니. 이 시금털털한 냄새가 내 똥냄새란 말인가? 내가 혼인을 한다고 신경을 써서 너무 피곤했던 게야. 새신랑 앞에서 이런 실수를 하다니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이야. 신부가 부끄러워 눈을 질끈 감아버리자 신랑은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문을 벌컥 열고
나가버렸어요. 그때 친정어머니가 당황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새 신랑이 신부에게서 똥냄새가 난다고 하기에 와보니 이런 일이 있지 뭐냐. 신부는 어디 숨을 곳이라도 있으면 숨어버리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어머니, 이제 남편의 얼굴을 어찌 똑바로 볼 수 있겠어요. 부끄러워 눈도 마주칠 수 없을 것 같아요. 신랑은 방에서 나온 뒤 바로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친정에 혼자 남은 신부는 고집불통이던 성질은 어디 가고 풀이 죽어 기운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누구에게나 상냥하게 대하고 친절해졌으며 다정하기까지 했어요. 몇 달 뒤 부자 영감은 사위를 불렀어요. 이제 딸아이를 데려가도 걱정이 없겠네. 감사합니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잘 살겠습니다. 신부는 남편이 데리러 와준 것이 너무도 반갑고 고마웠어요. 신랑은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어요. 혼례를 올린 지 석 달이 지나서였지요. 신부는 다정하고 상냥한 아내가 되어 남편과 사이좋게 아들, 딸 낳고 행복하게 살았답니다.